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우형준입니다. 저도 올해 2월부터 저번 학기부터 이제 성균관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저는 오늘 이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 아마 한 절반 정도는 제가 박사과정 중에 했던 그런 내용을 아마 커버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제가 하고 있는 내용들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윤정 교수님 목소리가 지금 안 나오는데요. 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말씀해 보십시오. 예, 소리가 아까 안 들려서. 들리시나요? 예, 지금 잘 들립니다. 예, 시작하시죠. 네, 하시죠. 네. 예.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저는 이제 2006년도부터 한 6, 7년 정도 인더스트리에서 이제 네트워크 시큐리티 중심으로 이제 근무를 했었고, 2008년도부터 2년간 이제 고려대에서 석사를 마치고요. 13년도부터 이제 박사과정으로 스토니브룩에서 공부를 시작해서 끝내고 조지아텍에서 이제 박사후 연구원으로 1년 반 정도 있다가 올해 와서 이제 근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 그 연구 분야는 박사과정 때는 주로 이제 소프트웨어 스페셜라이제이션이라는 분야였고 소프트웨어 시큐리티 쪽인데 두 가지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스페셜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사실 바이너리 인스트루멘테이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한 가지 이유는 이제 무빅 타겟 디펜스고요. 그리고 하나의 또 다른 목적은 텍 서비스 리덕션인데 뒤에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한 어떤 보안, 특히 딥러닝을 이용한 보안 쪽을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 비록 이제 좀 다른 영역인 것 같지만 사실상은 전부 이제 실행 바이너리, 엑스큐터블 바이너리에 대한 연구이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딥러닝을 이용한 바이너리 분석 이쪽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토픽으로 제가 했던 부분은 이제 소프트 스페셜라이제이션을 하는데 어떤 목적으로 했었냐면 무빅 타겟 디펜스라는 어떤 영역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어, 이 영역은 사실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요. 어떤 공격자가 어떤 특정한 타겟을 대상으로 공격을 할 때 스태틱하게 가만히 있으면 공격자가 훨씬 공격하기 쉬워지는데 그 타겟 자체가 계속 움직이게 되면 공격자 입장에서는 계속 이 타겟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레이저 바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도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이제 컨셉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고요. 뭐 쉽게 생각하시면 이제 뭐 네트워크 단위에서는 포트를 랜덤하게 바꾼다든지 라우팅을 숨긴다든지 이런 부분도 무비 타겟 디펜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 메모리에서 뭐 ASLR 같은 Address Space Layout Randomization을 통해서 어, 실행 파일이 뭐 로드할 때마다 베이스 주소를 바꿔서 떤 인스트럭션에 대한 주소값을 계속 변경해서 로 공격을 어렵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MTD의 하나의 응용 사례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이제 어, 메모리상에서 공격, 특히 이제 코드 리유즈라는 코드 재사용 공격에 대비해서 소프트웨어 다이버시티라는 개념이 나왔는데요. 이것 또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실행 파일을 메모리에 올렸을 때 올라가는 주소들을 다르게 보이며 각각 그 소프트웨어의 각각의 애플리케이션들이 동작하는 형태는 똑같지만 다른 형태로 구성하게 만들어서 실제 메모리에 올라가서는 다른 형태로 보이게 해서 어, 공격자가 실제 공격할 때 사용하고자 하는 어떤 인스트럭션들의 주소들이 바뀌어서 실제 매시브한 어택이 가능하지 않게끔 그렇게 설계하는 것이 이제 소프트웨어 다이버시티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방금 말씀드린 거는 사실 어, 되게 오래 전부터 있었던 개념이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다이버시티라는 개념은 굉장히 좋고 MTD 한 일환으로 공격자를 공격하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개념은 좋지만 실제 저희가 어, 적용을 한 사례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ASLR 이후로
베이스 어드레스만 가지고 지금 OS에 지금 적용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이후에 왜 적용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던 데서 사용했던 이제 나왔던 연구가 이제 컴파일러 어시스트 코드 랜더마이제이션이라는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이런 식으로 이제 변경할 때 똑같은 메모리 레이아웃에서 보이기는 다르지만 항상 코드 시멘틱을 유지하면서 어떤 새로운 코드를 베리언트를 만들어낼 때 초기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그럼 이 바이너리는 어디서부터 만들어질까를 생각했더니 결국 컴파일러랑 링커라는 컴파일러 툴체인에서 만들어졌다. 여기서 진행을 하게 된 거죠. 실제 이제 코드를 다시 쓴다는 개념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컴파일을 다시 하면 되는 것이죠. 대신 이제 소스 코드를 가지고 있어야만 리컴파일레이션이 가능한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모든 엔더 유저 입장에서 자기만의 바이너리를 쓰려고 하면 소스 코드가 가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리고 굉장히 복잡한 분석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소스 코드가 있지 않다고 하면 새로운 바이너리를 작성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게 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소프트웨어 밴드가 직접 써주는 건데요. 소프트웨어 밴드가 각 엔드 유저마다 서로 다른 버전의 어떤 바이너리를 생성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생성 방법은 굉장히 밴드 입장에서는 컴퓨테이션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죠. 그리고 뭐 네트워크 디스트리뷰션, CDN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면 똑같은 행위를 하는 서로 다른 애플리케이션들을 계속 컴파일해서 유지 관리하기가 매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간단하게 제안했던 어떤 개념은 소스 코드에서 오브젝트 파일로 변경이 되고 컴파일한 이후에 그 오브젝트 파일은 마스터 바이너리를 링크와 제너레이션 이런 단계를 거치는데 이때 필요한 정보들을 메타데이터 형태로 추출해서 이 추출한 데이터를 마스터 바이너리에 삽입을 하고 소프트웨어 밴드가 이 마스터 바이너리 하나만을 가지고 기존의 디스트리뷰션 채널을 통해서 엔드 유저한테 전송을 한 이후에 이 엔드 유저가 필요할 때마다 여러 가지 레벨로 뭐 함수 레벨이라든지 오브젝트 레벨이든지 뭐 베이직 블록 레벨이든지 다양한 수준에서 어떤 자기만의 뮤테이션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게 큰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소스 코드에서 직접 필요한 정보들을 뽑기 때문에 굉장히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고 항상 동작하는 바이너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법 같은 경우에는 디스어셈블리나 뭐 어떤 바이너리 어나리시스가 필요 없이 아주 빠르게 뮤테이션들을 생성하는 그러한 어프로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지금 제가 만들었던 이 컴파일러 어시스트 코드 랜더마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이 컴파일러 툴체인을 제가 CCR이라고 명명을 했고요. 실제 이제 이 CCR을 가지고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으로 바이너리 함수를 재배치함으로써 그리고 소프트웨어 워터마킹에 쓰는 어떤 기법을 보완해서 현재 지금 페이턴트로 리뷰 상태에 있는 중입니다. 이건 현재 특허 단계라 아직 자세한 말씀은 드리진 않을 것 같고요.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상대 특허하는 팀 쪽에서는 일단 긍정적인 답변을 받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Attack Surface Reduction이라는 영역인데요. 사실 여러 가지 페이퍼 중에서 제가 이제 가장 큰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인 이제 크롬 브라우저를 이제 대상으로 공격 영역을 줄이는 이런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실제 이제 어택 서피스 리덕션이라는 영역은 소프트웨어가 커져서 나오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람들이 많은 연구가 수년 전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현대의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을 보면은 굉장히 모듈화가 많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굉장히 프로덕티비티가 높아지고 그리고 동일한 코드를 많이 작성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디스크나 메모리를 세이브할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어떤 버그가 생겼을 경우에 그 버그나 뭐 시큐리티 패치 같은 이러한 부분들을 쉽게 메인테넌스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장점 때문에 굉장히 모델화된 형태로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라이브러리나 뭐 프레임워크로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굉장히 바이너리 하나를 구동시킬 때 이러한 라이브러리들을 실시간으로 올리게 되면 굉장히 큰 코드가 메모리에 올라가게 된다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printf라는 함수 하나를 호출하기 위해서 libc 전체를 올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라는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정점에 이르는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가 이제 브라우저, 특히 이제 상당히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크롬 브라우저를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불필요한 코드를 제거하는 작업을 통해서 텍스처 리덕션을 해보자. 이게 이제 모티베이션이었습니다. 실제 코드 사이즈를 보면 코드 자체만 바이너리 코드 자체만 약 110메가 정도로 지금 현존하는 아마 코드 베이스 중에서 가장 큰 베이스일 겁니다. 그리고 리눅스 커널도 한 5, 60메가 정도니까 이거보다 더 크고요. 실제 하나의 바이너리에 들어있는 이제 함수를 세봤더니 바이너리 펑션이 약 50만 개 정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주 큰 컴포넌트들이 서로 엮여 있다 보니까 특히 브라우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디벨로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특히 이제 뭐 렌더라든지 자바스크립트 엔진 이런 큰 덩어리들이 서로 이제 인터랙션 하면서 콜 인포케이션 즉 그 콜 그래프를 그리면 서로 간에 어떠한 특정한 함수가 필요 없다고 해서 이 함수만을 지울 수 있는 게 아니라 따로 하는 함수들이 언제 어디서 할지 모르는 그런 상태로 이제 존재하는 것들이 굉장히 챌린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스태틱 어나리시스나 다이내믹 어나리시스 자체만으로도 거의 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단 브라우저 내부를 살펴봤더니 여러 가지 피처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 피처라든지 뭐 스탠다드 HTML, CSS 이러한 부분들 서포트하는 어떤 피처들이 있었고요. 오른쪽을 보시면 이 실제 바이너리 펑션들의 사이즈를 이렇게 도식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 third party라고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대략 전체 코드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블링크는 이제 크롬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렌더러의 이름이고요. 그리고 여기 빨간색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사실상 컴파일을 할 때 자동으로 생성되는 또 소스 코드가 바이너리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의 어프로치는 이제 피처 기반으로 디브로팅 유닛을 만들어서 서브 세팅하는 형태로 삭제를 해보자라는 게 아이디어였고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피처라고 얘기하지만 피처와 펑션이 서로 혼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얘기는 생략을 할 거고요. 크게는 어떤 피처들을 덩어리 지어서 사전에 정의해서 지울 수 있느냐, 요게 큰 한 가지 문제였고, 두 번째는 이 피처에 해당되는 코드가 어디 영역들이 있느냐 하는 맵을 만드는 것. 그리고 이 맵을 그렸을 때 어떠한 기능을 불렀을 때 어떤 코드가 엑서사이즈 되느냐, 어떤 펑션과 피처들이 엑서사이즈 되느냐, 요것들을 다이나믹하게 그려서 실제 스태틱 다이나믹 어널리시스의 휴리스틱을 합쳐서 진행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하는 부분은 이러한 바이너리 인스트루멘테이션 하는 기법들을 쭉 보면서 바이너리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게 되었는데요. 바이너리를 분석을 해보자. 실제 이제 바이너리 자체는 컴파일 하기 이전에 여러 가지 정보들, 특히 이제 베리어블 네임이라든지 함수의 네임이라든지 이런 정보들이 다 날아가게 됩니다. 스트럭처라든지 뭐 클래스 명 이런 것들도 다 없어지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이제 실제 그 아키텍처에 적합한 어떤 인스트럭션들만 남아있는 형태인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시멘틱을 알아낼 수 있을까? 코드만 보고 요게 이제 하나의 연구 분야로 제가 잡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너리 코드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바이너리 코드 자체만 보고 어떤 컨텍츄얼 미닝을 인퍼런스 하는 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요. 애플리케이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두 바이너리가 얼마만큼 유사한지, 그리고 어떠한 코드가 복제가 되어 있는지, 또는 뭐 버그가 있었는데 이 버그가 특정한 바이너리에도 존재를 하는지, 또는 악성 코드가 두 개가 주어졌을 때 소스 코드가 없기 때문에 이 악성 코드 두 개가 어떤 행위를 하는 아이들인지,
또는 이 악성 코드가 같은 패밀리에 속해 있는 것인지 요런 후속 연구들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어떤 DNN 모델을 가지고 아주 적합한 바이너리 코드 레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제 궁금증을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웍을 보시면 가장 이런 어떤 그 연구 중에 하나가 이제 15년도 유지닉스에 나온 이제 펑션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는 웍인데요. 이건 이제 바이너리 펑션들의 어떤 바운더리를 찾는 웍이에요. 그래서 이 바운드를 찾기 위해서 각각의 바이너리를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줬느냐를 봤더니 한 바이트 하나하나를 그냥 집어넣더라고요. 그래서 한 바이트를 보고 이 바이트가 뭐 함수의 시작점이냐, 그 다음 바이트를 보고 또 그 다음 함수 시작점이냐, 그렇지 않다, 이런 것들을 쭉 RNN 형식으로 집어넣어서 바이 디렉션을 멀티레이어 RNN으로 구성해서 실제 함수의 시작점과 끝점을 찾는 그런 연구가 처음에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코드 레프레젠테이션 자체를 하나의 바이트로 봤었고요. 19년도에 이제 이너아이라는 어떤 웍이 있었는데, 이 이너아이라는 웍에서는 가장 재밌었던 흥미로웠던 부분이 처음으로 바이너리에 NLP의 어떤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의 기법을 적용한 페이퍼입니다. 그래서 19년도에는 서로 다른 아키텍처에서 있는 어떤 바이너리 코드의 유사성을 NMT 기법을 이용해서 적용해 볼 수 있을까?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이죠. 왜냐하면 레지스터도 틀릴 테고, 메모리 어드레싱 하는 방법, 함수 출시, 폴링 컨벤션이라든지 컴파일러 옵티마이제이션 이런 것들도 모두 틀린 상태에서 어떤 바이너리 두 코드, 서로 다른 아키텍처에 있는 두 바이너리 코드를 보고 이 두 바이너리가 유사한지 안 한지 이걸 판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NMT라고 하는 어떤 기법을 이용해보자. 특히 이제 워드를 하나의 인스트럭션을 보고 NLP에 있는 센텐스를 베이직 블락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고 그렇게 되면 이제 패러그래프이 하나의 펑션의 매칭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해봤더니 어느 정도는 잘 나왔다라는 게 이제 NMT를 적용할 수 있다, 어떤 그러한 가능성을 보여줬던 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너아이 같은 경우를 보면 어떤 식으로 코드 레프레젠테이션 형량을 보면 모든 컨스턴트 밸류를 다 0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렇지 않으면 NLP에서 적용하려는 어떤 복화의 양이 너무나 커지기 때문에 컨스턴트 밸류를 0으로 바꾸고요. 스트링도 마찬가지로 보이면 모두 스트링으로 바꾸고, 함수 이름도 그냥 full하고 바꾸고, 또 다른 레이블들이 보이면 다 태그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코드를 볼 때 중요한 정보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정보들을 많이 날려버렸던 거죠. 20년도에는 조금 더 나은 웍이 나왔는데요. 실제 이제 두 바이너리가 주어졌을 때 바이너리를 한번 디핑해보자, 이런 웍인데 실제 이제 바이너리 레프레젠테이션 입장에서 보면 각각의 옵코드, 인스트럭션이 옵코드와 오프랜드로 이루어지는데요. 그 옵코드와 오프랜드를 각각 그 인베딩하고, 옵코드 같은 경우는 이게 term frequency, inverse documented frequency 이런 모델을 적용해서 각각의 옵코드에 대한 웨이트를 줬고요. 그래서 워투백 시바오 모델을 통해서 각 한 인스트럭션에 대한 벡터를 만들고, 그런 다음에 이러한 벡터들을 모아서 각 베이직 블록에 해당하는 피처 벡터를 만들어서 프리프로세싱을 한 이후에 그 두 바이너리의 유사도를 측정하는 웍이 있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조금 더 코드 레프레젠테이션이 좀 나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인트 같은 경우는 모두 포인트로 바꿨고요. 4바이트 레지스트는 레지스트 4로 바꿨고요. 모든 이미디어 밸류는 IM으로 바꿨습니다. 사실 이러한 어떤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 초기 연구라고 생각을 하고요. 바이너리 안에서 어떤 인스트럭션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더 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었고, 좀 더 똑똑한 방법으로 바이너리 코드 레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을까라는 연구에서 이제 진행을 해봤고요. 그 이전에 이제 몇 달 전에, 수달 전에 이제 앤드류 가 이제 얘기했던 모델 중심의 어떤 데이터에서 데이터 중심의 AI 간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AI가 리서치 같은 경우는 이 중요한 데이터 자체에 대한 연구는 약 1%밖에 안 되고요. 대부분의 연구는 사실상 어떤 액션에 대한 연구다, 모델을 만드는 데 대한 연구에 너무 집중되어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이제 바이너리 쪽에서 실제 많은 생각을
이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데이터에 바이너리라는 어떤 데이터에 집중해서 좀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중요한 것들은 여기서 바이너리가 어떤 식으로 분포되어 있나, 실제 그 NLP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같은 경우는 GX 롤을 따르게 되는데요. 인스트럭션들도 실제 그런 롤을 따르느냐 살펴봤더니 결국은 그렇더라. 사실은 이러한 어떤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바이너리의 어떤 뭐 유사도를 비교할 때 베이지 블락이라는 단위로 비교를 했었어요. 함수보다 조금 더 작은 단위고, 베이지 블락이라는 단위는 시퀀스 오브 인스트럭션의 어떤 집합인데요. 그래서 실제 하나의 엔트리 포인트가 있고, 또 하나의 엔트리 포인트를 지나서 인스트럭션들이 순차적으로 실행이 된 이후에 하나의 또 액션 포인트가 있는 이 덩어리 자체를 베이지 블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베이지 블락 단위로 많이 비교가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는데, 실제 봤더니 하나의 베이지 블락당 평균적으로 한 5개 절반 이상이,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한 5%에서 10% 되는 아웃라이어들은 다 뺀 건데요. 그걸 빼고 나서라도 대부분의 베이지 블락들은 뭐 5개에서 6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인스트럭션들로 이루어져 있더라 라는 걸 알아낼 수 있었고, 이 베이지 블락 사이즈가 너무 작으면 인스트럭션 5개 가지고 과연 우리가 필요한 어떤 시멘틱을 알아낼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퀘스천 마크를 달게 된 거죠. 그래서 앞에 봤던 어떤 딥빈 디프를 실제 돌려가지고 결과를 보니까 뭐 둘 다 매칭 블락이라고 했던 애들을 보니까 실제 인스트럭션이 1개 또는 2개, 5개 미만의 애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았습니다. 실제 5개 미만인 인스트럭션이 서로 비슷하다고 판단한 것들이 약 80%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 좀 더 큰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덩어리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함수를 기반으로 그 컴패리즌을 비교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코드 레프레젠테이션들을 이제 비교하는 로직들인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실제 이제 코드들은 이런 형태로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기존의 웍들은 뭐 이러한 값들을 다 그냥 포인트로만 바꾼다든지, 이미디엇 밸류로 그냥 이미디엇 밸류로 바꾼다든지, 이런 아주 간단한 형태로 바꿔서 실제 데이터를 가공해서 어떤 딥러닝 모델이 이 데이터를 볼 때는 이런 형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들을 많이 유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제 잘 밸런스 맞춘 노멀라이제이션을 서제스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하나하나를 설명하기에 시간이 너무 없고요.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었던 어떤 그냥 이미디엇 밸류가 아닌 그 이미디엇 밸류에서 레퍼런스가 어딘지를 따라가서 이건 콜 타겟이냐,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로 호출할 때 립시에 있는 라이브러리 콜이냐, 그러면 그 립시에 있는 라이브러리는 아주 특정한 행위를 하는 어떤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그 립시에 대한 함수 이름을 따로 줬고요. 리커시브 콜의 경우에는 또 리커시브 콜이 있다, 존재한다 라는 어떤 마크를 따로 줬고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어떤 디스크립션과 정보를 많이 넣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더 바이너리 코드 레프레젠테이션에 좀 더 스마트한 방식으로 좀 더 많은 정보가 녹아있는 상태로 들어가 있지 않을까라고 했고, 저희가 직접 이제 버트라는 모델을 적용해서 그 실제 프리트레이닝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범용 퍼포스 모델을 만들었고, 2가지 이제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정해서 하나는 이제 바이너리 시밀러리티 태스크랑 하나는 이제 툴체인을 프리딕션하는 태스크, 이 2개를 가지고 이제 태스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결과는 상당히 좋았는데요. 일단 여기에 집어넣지는 않았고요. 전체 모델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런 바이너리들을 만들어서 저희가 아까 앞에 있었던 그 웰 밸런스 인스트럭션 노멀라이제이션을 거쳐서 프리프로세싱을 한 이후에 이때를 이제 버터 모델을 만들어서 넣어서 이제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만들고, 이후에 이제 어떤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정의한 이후에, 예를 들어 바이너리 시뮬레이터라는 태스크를 정의한 이후에 거기에 걸맞는 또 다른 모델을 만들어서 그 모델을 앞서 만든 프리트레인 모델을 기반으로 다시 리트레이닝을 진행해서 클래시파이어를 만든 파인 튜닝을 하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좀 빨리 진행이 됐는데 코드 시만틱을 아는 형태에서
할 수 있는 다음 연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앞에서 보여드렸던 딥시멘틱이라는 어떤 모델에서 조금 앞서 나가는 다음 풀 모델을 지금 하나 더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악성 코드의 어떤 툴체인을 한번 프리딕션하는 모델, 즉 시멘틱 OL 코드를 보고 어떤 악성 코드가 뭘로 컴파일 되었느냐 이런 것들도 한번 보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또 다른 진행은 어떠한 행위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도 예측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더 있긴 한데요.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소프트웨어 오토마킹, 그 앞에 CCR을 기반으로 했던 그 오토마킹 기법은 지금 현재 언더 서브미션 중이고, 또 페이턴트도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된 시큐리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AGL이라는 리눅스를 기반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취약점을 찾고, 취약점을 찾았을 때 어떤 AGL 리눅스에서 남기는 로그가 있는데, 그 로그를 분석해서 어떠한 공격들이 들어왔는지 AI를 이용해서 알아내는 그런 것들을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게 피지컬 시큐리티고요. 그리고 이제 IoT라는 어떤 프로토콜 정정 교수님이랑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특히 프로비저닝 부분에 어떤 취약점이 있는지 찾는 연구, 이러한 연구들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